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열기로 들썩이던 2002년 6월 5일 오후 5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현재는 서원구 수곡동이 된 이곳의 한 빌라로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들어섭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송군인데 학교를 마치고 막 집에 귀가한 타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열고 현관을 들어서게 되는데 거실에는 너무도 낯설고 불길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원래 붙박이장 앞에 놓여 있어야 할 소파가 앞으로 나와 있었고요. 또 붙박이장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식탁 의자는 바닥에 넘어져 있고 전화선도 뽑혀 있었죠. 또 세탁기엔 미처 돌리지 못한 빨랫감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송군의 엄마 강정숙 씨는 평소 굉장히 꼼꼼하고 깔끔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풍경은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게다가 부엌에 보니까 저녁 준비를 하다 만 흔적이 남아 있어요. 아들은 이 모습을 보고 좀 수상하다고 여겼지만 어쨌든 엄마가 급히 외출을 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잠시 후 중학교 3학년인 여동생이 귀가를 했고 남매가 집에서 나란히 엄마를 기다렸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엄마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결국 24시간이 꼬박 지난 다음 날 가족들은 기다리다 못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종된 강 씨, 그녀는 1959년생으로 당시 43살이었습니다. 남편 송 씨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팔 한쪽을 잃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 대신해서 낮에는 주부로 또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죠.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지난 5년 동안 강 씨는 정말 헌신적으로 가족들을 돌봤습니다. 사실 단 한 번도 여태까지 연락 없이 집을 비운 적조차 없었다고 해요. 그런 엄마의 실종은 가족 모두에겐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이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의 태도는 심드렁합니다. 이 어수선했던 집 상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고요. 그저 접수하겠다라는 말만 가볍게 남기고 떠나는데요. 여기에서 경찰은 강 씨가 단순 가출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그 당시엔 성인 실종에 대한 경각심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하지만 분명 아들이 딱 집에 도착했을 때 목격한 그 풍경은 이게 단순 가출이라기엔 수상한 점이 많았죠. 그렇지만 경찰은 이걸 무시했고 그게 이 사건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자, 가족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이 가족이 살던 3층짜리 빌라까지 샅샅이 뒤지게 돼요. 지하부터 옥상까지 엄마의 흔적은 없었는데 그러던 중 뜻밖의 곳에서 흔적이 발견됩니다. 당시 남편 송 씨는 이번 사건은 아내가 범죄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여기고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데 그 강 씨가 사라진 6월 5일 오후 5시 22분에 그녀의 현금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강 씨 집에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은행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로부터 다시 10분 후에 5시 33분에 이번엔 버스터미널 현금 지급기에서 또 한 차례 돈이 인출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또 한 번 통장에서 여러 차례 돈이 인출되는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빠져나간 액수가 무려 1,000만 원에 달합니다. 내역을 좀 살펴보면 매번 70만 원씩 인출이 됐는데요. 이게 그 당시 ATM 기계에서 한 번에 돈을 뽑을 수 있는 최대 한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다수로 뽑아낸 거죠. 참고로 아내 강 씨 통장에 있던 이 1,000만 원이란 돈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으로 받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강 씨가 이 돈은 내 남편의 한쪽 팔과 맞바꾼 돈이라면서 정말 악착같이 지키고자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틀 안에 모두 인출해 갔다? 이건 전혀 강 씨답지 않은 행동이었죠. 남편 또한 이걸 아내가 인출했을 리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집 근처 은행을 찾아갔죠. 그리고 관계자에게 사정을 한 끝에 실종 당일 CCTV를 확보한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아내의 카드를 사용한 인물을 포착하게 돼요. 사진 보이시겠지만 20, 30대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남성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이요.
남편은 이거야말로 강력범죄의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CCTV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로 찾아가는데 여기서 경찰의 반응은 요새 바람나서 도망가는 아줌마들이 많아요. 며칠 기다리면 집에 올 겁니다. 에이, 이 CCTV 속 남자요? 딱 보니까 내 연남이네. 가족 모두가 황당했고 듣고 있는 저희도 지금 황당한데요. 남편이 그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라면서 항의를 했지만 경찰이 이번에는 그럼 아내가 누구한테 심부름 시켜서 대신 돈을 뽑게 한 걸 수도 있다 라고 둘러댔죠. 어이없는 경찰의 실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 씨의 핸드폰을 추적했어요. 근데 보니까 실종 이후에 이틀 동안은 이 핸드폰이 청주 시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닌 기록이 확인됩니다. 기지국 추적으로 실시간 확인되었고요. 자,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보세요. 이게 가출을 한 증거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청주를 아직 떠나지 않았으니까 이 핸드폰이 여기서 신호가 나오는 거다. 금방 돌아온다. 걱정하지 마라. 굉장히 안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틀 후에 결국 핸드폰 전원은 꺼졌고 더 이상 켜지지도 않았죠. 경찰은 그 사이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수사에 대한 의지를 전혀 비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너무 답답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몽타주를 작성했고 이 CCTV에 나온 얼굴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시내 곳곳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속이 타들어가죠. 그렇게 엄마의 행방이 묘연한 채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고 실종 23일차가 되던 2002년 6월 28일이었습니다. 가족이 살고 있던 이 오래된 빌라에서 언제부턴가 원인 모를 악취가 풍기기 시작해요. 주민들이 한 명씩 민원을 제기했죠. 또 빌라 복도에 구더기가 기어다니기도 합니다. 당시 3층에 살고 있던 아들 송구는 참다 못해서 냄새의 근원을 찾아 나섭니다. 그는 4층 옥상으로 향했어요. 옥상문 열어봤죠?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3층으로 내려가려던 찰나 그 옥상문 옆에 있는 또 다른 작은 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물탱크실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바로 그 앞에서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죠. 악취도 여기서 시작된 듯 했습니다. 송구는 조심스럽게 물탱크실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너무도 끔찍한 장면과 마주합니다. 물탱크와 벽 틈새에 끼어있는 한 구의 시신.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엄마 강 씨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살고 있던 빌라 옥상에서 발견된 거예요. 당시의 날씨가 무더운 6월이었기 때문에 시신은 이미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머리 부분은 뼈만 남았을 정도로 피부가 소실되어 있었죠. 그래서 정확한 사망 원인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신이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그제서야 강씨 실종 사건은 단순 가출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전환됩니다. 경찰도 부랴부랴 수사를 시작했고 조사 끝에 사망 추정 시간은 6월 5일 오후 3시 30분에서 아들이 귀가하기 직전인 5시 사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따져보니까 강 씨가 생전에 청주 지역 돼지띠 모임이라는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 멤버들과 인터넷 채팅을 즐겼는데 실종 당일 그녀가 마지막으로 채팅을 남긴 시각이 3시 30분으로 확인됩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썼던 말은 아들 도시락을 준비하러 갑니다 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출을 마음먹은 사람이 이런 말을 남기진 않겠죠? 생각해보세요. 경찰이 이 채팅 내역을 좀 더 일찍 확보했더라면 가출이 아니란 걸 더 빠르게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안일한 대응 때문에 23일이라는 시간이 허비된 게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시작된 수사가 어딘가 묘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강 씨의 남편 송 씨가 의심받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강력범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는 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뭘 근거로 가지고 있느냐 보니까 일단 이 집에 누군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범인은
강 씨가 순순히 문을 열어줄 정도의 면식범이거나 아니면 집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추정이었죠. 또 이 강 씨가 살던 빌라가 좀 방음에 취약했는데요. 사건 추정 시각에 이웃들 중 누구도 수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경찰은 여기서 피해자가 강 씨가 전혀 경계하지 않을 만한 인물이다. 그래서 그녀를 아주 순식간에 습격을 한 거다라고 본 건데요. 그래서 용의자가 남편이라는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남자는 누굴까요? 여기에 대해 경찰은 그건 공범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범행을 은폐하고 이걸 다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공범과 짜고 벌인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그렇게 수사를 요구해달라고 할 때는 가출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범인이라고 보니까 남편은 분통 터질 일이죠. 여기에 더해서요, 경찰은 시신이 물탱크실에서 발견된 것도 남편이 범인이라는 증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 정말 너무 들어보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건물의 물탱크실 위치를 아는 사람은 거기 산 사람 아니면 잘 없다라는 논리였죠. 게다가 분명 가족들이 실종이 된 후에 빌라 전체를 수색했다고 했는데 그때 보이지 않던 시신이 이제서야 발견된 것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 남편 강 씨가 공범과 함께 아내를 외부에서 살해한 후 사건 며칠 뒤에 시신을 물탱크실로 옮겨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여기서 범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들은 모두 반박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 이 남편 송 씨는 1급 장애 판정을 받아서 한쪽 팔을 좀 불편했고요. 또 거동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아내를 의지하고 있던, 재정적으로도요. 그런 사람이 아내를 죽이고 또 시신을 물탱크실까지 옮겨 놓았다? 이건 살해 동기도 빈약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공범이 있다고 한들 외부에서 살해하고 나서 시신을 다시 집 근처로 옮기는 행동이 어딘가 납득이 되질 않아요. 무엇보다도요, 남편은 그날 범행 추정 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있었던 게 확인되면서 알리바이도 확실했어요. 수사가 어딘가 엇나간 듯하죠. 전문가들은 가족이 좀 더 일찍 강 씨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최초에 빌라 찾아봤잖아요. 그때도 물탱크실을 열어보긴 했어요. 하지만 현장을 재현한 결과 강 씨의 시신은 물탱크와 벽 사이에 교묘하게 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땐 안 보였을 수 있다는 거죠. 가족이 그 틈까지는 꼼꼼히 수색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시신이 부패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슬그머니 옆으로 쓰러졌고 그러면서 아들이 발견한 정황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래서 실종 수색에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처음 신고가 접수됐을 때 전문 수색팀이 있었더라면 적어도 고등학생 아들이 자기 엄마의 시신을 직접 발견하는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참고로 아들 송군의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거의 몇 달 동안이나 실어증을 앓았을 정도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한 일부 기억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경찰의 부실 수사가 범인을 놓친 건 물론이고 유가족들에게까지 제2의, 제3의 상처까지 남긴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볼까요? 범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는 게 이게 강도에 의한 우발적인 살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일단 침입 흔적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2002년 당시만 해도 현관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또 이웃들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건 강도가 집에 딱 들어와서 흉기로 강 씨를 위협하고 입막음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범인은 강 씨의 현금 카드를 가져갔고 비밀번호도 알아낸 겁니다. 그런데 대개 돈이 목적인 강도살인은 시신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시신까지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범인은 왜 굳이 강 씨의 시신을 숨겼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이유에 대해서 돈을 인출할 시간을 벌기 위함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강 씨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럼 범인으로서는 곧 가족이 누군가 들어오겠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이 바로 현장에서 발견된다면 즉각 신고가 들어갈 거고, 그럼 이 훔친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겠죠. 위험이 컸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그 시간을 벌고자 시신을 잠시 은폐하고자 했던 건데요. 그 첫 번째 후보가 쇼파 뒤의 붙박이장이었던 거죠. 그 아들 집에 왔을 때 쇼파가 벽에서 떨어져 있었고 붙박이장 열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범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정작 붙박이장을 열어봤는데 안에는 물건이 가득 차 있었고요. 그래서 범인은 시신을 현관 밖으로 끌고 나와서 옥상 물탱크실로 옮긴 뒤에 도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범인은 결코 치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은행 CCTV에도 자기 얼굴 노출했고 또 현장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떠났고요. 심지어 그가 가져간 강씨 휴대전화는 이틀간이나 기지국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경찰이 이런 증거들을 확보하고 또 범인을 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건데, 사실 이 사건은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도 그 당시에 월드컵 열기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게 9년이 지난 2011년이었는데 강 씨의 딸 송양이 인터넷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리게 되고 또 그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루게 되면서부터였죠. 자, 이 사건은 대중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허점 가득한 경찰의 부실 수사 부분이었죠. 근데 여러분, 경찰은 끝내 유가족에게 사과는커녕 잘못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급을 꺼리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요. 경찰은 재수사를 약속했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터라 별다른 진전은 없다고 합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그리고 수사관들도 대부분 은퇴했거나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전해집니다. 제대로 된 물증도 없이 잘못된 심증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한 경찰. 그 결과 여러 정황 증거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됐고요. 사건은 그냥 삼천포로 빠져버렸습니다. 경찰의 모든 이 안일한 대응은 또 하나의 대한민국 미제 사건을 남기고 말았죠. 현재 남아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CCTV에 찍혀있는 이 범인의 얼굴입니다. 비록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이 남자의 얼굴을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저나 또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스토리를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피해자 가족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사가 진행된다면 이번에 대한민국 경찰은 좀 더 성숙하고 철저한 수사 자세를 보여주길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